반갑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티 윤태훈 소장 한국계 프랑스인입니다. 함께 공동 작업을 했고요. 오늘 대충 따져보니까 한 7년 10개월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그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현장 방문을 숏리스트로 이제 저희가 6팀에 들어가지고 기쁘게 시작을 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김종업 선생님을 통해서 뵙게 된,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에 있게 되고 건축가로 또 그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참 뜻깊은 자리네요. 다 여기 한 자리에서 뵈니까. 저는 제목을 맥락 움직이는 관역이라고 붙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맥락은 저희가 건축가가 하는 일이죠.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공간으로서 연결을 하고, 그러나 또 공간만이 아니고 시간대도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간이라면은 그 도시 맥락, 그 처음에 이 건물이 있게 했던 그런 어떤 공간적인 맥락이 있겠고요. 도시적인 맥락이 있겠고, 그것이 굉장히 움직이는 관역이라고 붙였지만 무시무시하게 변한 서울의 한 60몇 년의 그런 어떤 맥락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또 시간적인 맥락, 역사 속에서의 또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렇게 한번 맺고 가는, 그러면서 계속 전개가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오늘 참 의미 있는 그래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ABCD EFG 6번째 프로젝트란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제 제안은 2016년에 하게 되고요. 이 화가인 어머니를 쫓아서 프랑스로 가가지고 그쪽에 귀화한 한국계 프랑스인 윤태훈 소장하고 그 전에 한번 바로 6개월 전에 그 시텍 컴페티션을 같이 합니다. 그땐 저희가 이제 먼저 리드가 돼가지고 했고 아주 장렬하게 떨어지고요. 그러고는 한번 이제 손발이 맞으니까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던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61년입니다. 그리고는 저희 이제 지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나지막한 구릉의 정상에 건물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도면을 보면 좀 더 클리어한데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최정상에는 대사 관저가 있습니다. 사시는 집이 있고요. 이곳은 불과 한 3km 떨어져 있는 한강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충정로에서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고요. 그리고는 한층 아래 내려와 가지고는 지금 김중업 파빌리언이라고 불리는 대사의 집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아래 또 저희는 그냥 아넥스라고 부르는 다른 직원들의 집무동, 그래가지고 여기 상주 인구가 그 당시에 한 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런 사진들이죠.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 멋진 첨화선이, 직선과 곡선의 두 첨화선이 어떤 하늘을 이렇게 멋있게 분할하는, 그런데 오른쪽에 또 낮은 건물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김종업 선생님 얘기를 제가 안창호 선생님한테는 초기 때부터 들었지만은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처음에는 참 한국 전통 건축을 굉장히 잘 이제 현대적으로 추상화해가지고 참 그 절가 안에 들어가면 경험하는 그 지형을 올라가면서 움직이면서 소점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잘 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이 배치 자체는 절이 절대 이 정상에 올리는 법은 없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르꼬르부지에의 아크로폴리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그런 어떤 건축적인 아이디어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산을 배경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굳이 꺼내는 거는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61년부터 저희가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많은 기간,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지금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의 20배가 넘어났고요. 그것은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어떤 그 우정의 성장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획 없이 이렇게 계속 덕지 에드학식으로 증개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은요. 위에 부분이 이제 그 대사 집무실이고 바로 옆에가
이제 그 한층 더 낮게 붙어 있는 그 안엑스인데 아랫 부분이 저희가 현상 설계 초대받고 처음 갔던 부분입니다. 거의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저도 보고서는 깜짝 놀랐고요. 뭐 이제는 조금 공개하기를 꺼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이제 알려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현상 설계 브리프에서는 이것은 파빌리온도 다 없는 걸로 하고서 설계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축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의 제기였고 일종의 그런 표현이었고 아까 여러 부분들의 노력이 있다고는 했지만은 저도 이 자리에서 뭐 저기 하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상 설계에서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문화부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뜻을 뭐 확실하게 말을 하고 그랬더니 그때 대사께서 그러면 잠깐 기다려 달라. 그러고는 석 달을 저희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다 집에 돌아가고 현장 보고. 그러고 나서는 컴피티션 그 현상 설계 브리프가 나왔는데 그럼 이거는 다시 복원을 한다. 그러나 요구하는 면적은 그대로고요.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오래 걸려서 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좀 더 이제 자세히 시간대로 보면은 이게 이제 62년에 지어졌는데 69년의 모습입니다. 충정로의 모습이고요. 그 점선으로 한 부분이죠. 그러다가 75년에 보면 이미 달라져 있는 지붕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75년이 저희 지금 추측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데 제가 계속 이거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남산이 아니고 여기서 그 한강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점점 주변에는 한 18층, 16층 이런 건물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풍이 완성이 됩니다. 완전히 포획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고즈넉한 산사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까워지게 된 콘크리트 절벽이긴 하지만은 그 뷰는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서울에도 몇 개의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스위스 대사관이 좋은 예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한국 안에 프랑스입니다. 법규도 다르게 적용을 받고 굉장히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은 정말 그 도시 어떤 자본주의 도시의 어떤 부동산 논리로 생각을 안 해주고 어쨌든 문화적인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을 떠나서요. 도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현상 당선안은 그때 당선안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 3단 구성에서의 세 번째는 너무나도 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어진 그 면적은 기존 건물의 한 4배 정도 되는 덩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건축가가 맞닥뜨리는 어떤 과제와 사이즈에 대한 어떤 거를 영화에 비교를 한다면은 대본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조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덩치는 4배가 큰 사람이 조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일 수는 없는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것을 건축적인 스케일 다른 안들을 나중에 보게 됐어요. 사실 다 짓고 나서 봤습니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다 고만고만한 스케일도 이렇게 한 것들이 있고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 60년 동안 달라진 그 서울 도시의 맥락 그 무지막지한 그 아파트들과 이런 것들과 이 고즈넉한 단지 안에서의 어떤 그 지금 상징적으로 머릿속에만 이 맥락 없이 이렇게 어디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장치를 생각했던 건데요. 하나는 수직적인 건물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건물입니다. 그렇고 기능상으로도 많은 부분이 그 타당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수평 부분에는 이 안에서 학교 유학을 가기 위해 상담을 하거나 이민 또는 여행 그런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열려 있는 그런 기능에 저희가 라주떼라고 부릅니다. 방파제란 뜻이고요. 그리고 타워는 10층의 미니 타워입니다. 15m에 18m 풋프린트니까 크지 않은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이제 현상 설계하기 전까지 저희는 오피스를 하면 무조건 넓은 플로어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수평적인 조직과 뭐 21세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여기는 한 층에 6개씩 사무실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한 부서가 1명, 2명, 많게는 4명, 6명이 최고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게 4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에 반대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떤 조건, 라주떼에 관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앞에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지금 화면 왼쪽 아래쪽에 거기가 사실은 손을 못 대게 돼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담을 쌓아놓고 비워달라. 뭐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다가 다른 엉뚱한 건물을 지으시면 안 되는데, 이걸 팔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는 땅이 좁아지니까 그 없는 마당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단 트립칙 구성의 제일 낮은 건물의 단면 관계를 같이 하면서 그게 훨씬 더 길어진 55m 길이의 옥상 정원이 되면서 부족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충당해 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시 부연해서 여기 지금 박물관에 있는 모형이고요. 지금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안한 거는 라주떼라고 하는 방파제, 인공 지반인 거죠. 그게 그 세 번째 망가진 건물을 연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워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60년 사이에 변화한 이 타워, 그거의 타워군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비율의 타워가 없어요.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좀 작으면서 10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세장한 타워인데 어쨌든 이 도시의 이 무지막지한 주변의 타워들과 이 내부의 어떤 이 작은 구성들을 뭔가 그 중재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공간지 이번 호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많이 또 관여하신 최현준 교수가 역시 좀 학자들이 훌륭하게 저보다 말을 더 멋있게 하셨는데 르꼴부지에가 한국 전통 건축을 추상화했다면은 저희는 르꼴부지래 김종업 선생님이요. 그러면은 저희는 김종업 선생의 프랑스 대사관 건물 자체를 추상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 같거든요. 이 부분인데 저희는 그 표상으로서의 어떤 표현적인 어떤 이런 뭐 첨화나 이런 얘기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타워는 주거 대사관저하고 같이 축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빌리온은 라주떼하고 같이 이제 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주떼의 경우에는 파빌리온의 4.5m 스퀘어 그리드의 컬럼 모듈도 같이 따라갑니다. 앞에 서울의 지붕 미세 영화입니다. 아까 또 정재은 큐레이터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나온 그 김희갑 씨, 도금복 씨 이런 분들이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그 시트콤 같은 영화인데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서 그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에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모더니티의 어떤 뭔가 특별한 거였죠. 그 당시에 펼쳐진 도시는 다 북촌 같은 그런 작은 집들이 있는 것이었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합판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산업화된 나무 재료인데 그러니까 강목으로 다 이제 이런 거푸집을 만들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한 60년 이후에 하면서 왜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 패턴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배정순 소장님께서 저 다음에 발표를 또 잘 해주시겠지만 그런데 이 파빌리온 자체는 인면이나 이런 주어진 머티리얼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복원을 했지만 사실은 기둥 자체는 SRC 구조입니다. 그렇고 스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방진 기준, 지진 이런 여러 가지 구조 기준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또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환골탈태를 하고 외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옥상 그 지붕 외도 지금 이 네모 반듯한 것들이 포스텐션을 위해서 저희가 했던 좀 특수한 공법이고요. 그 당시에 이게 PC 파넬일 거다 저희가 추측했던 거는 그 우에노 파크에 있는 꼴부지에 뮤지엄 그게 이제 같은 비슷한 때 그 PC 파넬로 돼 있어가지고 그 디테일을 보고는 아마도 이거를 그대로 하시지 않았을까 했더니 이제 우리 배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이제 들어가갖고 보니까 역시 이렇게 철사로 다 걸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는 사실 이 계단이 저희가 또 뭐 이거 얘기하면은 뭐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계단 자체도 엉터리로 이제 계약이 되면서 지붕이랑 다 바뀌면서 그냥 도름 계단으로 바뀌어 있고 실내에 두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현상 설계 당선 안에서는 이 오리지널을 그대로 이제 무라고 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방진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내로 만들면서 이 계단 바꿔놓은 계단에 그 두 벽이 전단벽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추측으로 해가지고는 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바꾸지 말자 그러고 1층에도 좀 로비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필로티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을 찜찜해하면서 가다가 공사 중에 그게 또 되게 재밌죠. 제가 그 김중원 박물관이나 그래서 이런 맥락이 중요하고 역사가들한테 감사한 게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분은 정말 시인이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장면이 그 흑백 그 영상이 이렇게 아른아른 천장에 비치는 게 보이면서 아니 그게 없어지면 시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면서 제가 잠을 한 이틀 못 자고서 대소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다시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던데 오히려 공사가 더욱 수월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 굉장히 뭐 좀 뒤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많이 온 이런 부속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진짜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시 실수할 뻔한 것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끌고 가더라도 또 제가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부족해서 이렇게 잘못될 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톤 타셔 오면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사진, 흑백 사진을 가지고 이것도 다 만든 겁니다. 스탠다드 A라는 가구 회사에서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러는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이게 75년에 이제 이렇게 계약된 모습이었던 거고 지금 보시면 아래층 필로티에 이런 PC 판넬이 그대로 보이고 이제 채워졌던 거죠.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 저희가 최대한 살렸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안들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나름 뭐 전통과 현대 뭐 이래가지고 되게 섞으려고 그러고 뭔가 여길 또 좀 건축가의 자율성을 저희보다 좀 더 많이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순수한 걸 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큰 건물도 아니고 그리고는 사실 여기에는 지어진 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김종업 선생님이 뭔가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필로티에 뭐 이게 창고였나요? 그게 비대칭적으로 있었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창문들도 좀 위에가 집무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창문들이 또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고 좀 기능상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는 그냥 그런 정말 대칭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서 오히려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자의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이걸 좀 더 순수하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징화되고 맥락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집무실은 그 뒤에 타워로 다 들어가니까요. 그랬던 거고 그래서 두 개의 사진을 지금 당시에 지어졌던 것과 그러니까 결국 이 파빌리언은 김중업 파빌리언으로 되는데 세 번 지어지는 파빌리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건물이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거는 맥락입니다. 62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세 번째 동하고 저희 높이가 같잖아요. 단면적인 관계가 같은데 제가 주목시키고 싶은 것은 이 하늘이 보이는 것과 이런 병풍이 있는 그런 것과 굉장히 다른 부분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제자님들과 다 오셔가지고 한번 뵀었죠. 그리고는 이 저희 라뚜르 타워의 역할은 또 그런 겁니다. 도시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는 파묻혀서 보이지가 않는데 뒤쪽 북쪽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타워지만은 새로운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어두운 색깔로 가고자 하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확신했었어요. 그것은 제가 또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건축주 의뢰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벨기에 패션 디자이너인데 앤디 밀르메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벨기에 유일하게 르꼴부지에 집에 살고 계세요. 메성 구아트라고 구아트 그래가지고 이게 르꼴부지의 시트로엥 하우스 머신 포 리빙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스투트가르트에 하나를 짓고 이건 이제 20년대 또 하나를 한 화가를 위해서 짓는데 여기서 잘 성공하셔가지고 잘 복원을 하시고 유네스코 17개 르꼴부지에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되셨는데 마침 땅이 생겨가지고 옆에 르꼬브지의 제자입니다. 베인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김중업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게 된 건물인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벽만 하나 뚫어가지고 연결했는데 원래는 백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둡게 진한 회색으로 칠하고
그리고는 이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담쟁이로 덮어서 뭔가 구별을 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존중을 해도 좀 어줍잖게 그 스승님의 이 뛰어난 것과 좀 싸우는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서 그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냥 시간적인 맥락과 김중업 작업에서의 맥락으로서 사실은 제가 요번에도 최원전 선생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3.1빌딩은 김중업 선생님의 대표작으로는 안 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미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셔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또 그 세대의 어떤 우리 선배 건축가들이 참 이렇게 앞서가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정말 모든 영향들을 다 흡수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좀 역할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가가 아니고 건축가로서 내 선배 건축가하고 대화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3.1빌딩의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3.1빌딩만이 아니고 3.1 고가도로가 있죠. 결국은 20세기 모더니티의 두 개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엘리베이터라는 기계에 의해서 도시가 수직 팽창이 됐었고, 자동차라는 기계에 의해서 도시는 수평 팽창이 되죠. 근데 보세요, 지금 3.1빌딩은 아시다시피 그 청계천이 됐고 지금은 보행자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윤여정 선생님이 환여해서 3.1빌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당시에 어떤 얼마나 아이코닉하고 그 김기영 감독의 영화에 최초에 나오는 3.1빌딩과 3.1 고가도로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또 다 이제 사고 치고 나서 두 젊은 여인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또 수직과 수평으로 제시한 3.1빌딩이라고 그러기엔 너무나도 지금은 귀여운 10층짜리 미니 버전의 어떤 그런 거고요. 그리고는 3.1 고가도로는 사라졌지만 지금 저희는 라제티는 방파제, 이것도 역시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없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희식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건물은 원래 세 개의 3단 구성의 건물이 모두 독특한 하나하나의 첨화를 가지고 있었듯이 저희도 이 두 가지 건물이 첨화의 어떤 변주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차용한 건 아니고요. 재료 자체도 구조 모듈은 따라하고 이랬지만은 철골로 아주 세장하게 만들어서 전혀 다른 물성으로서, 그러나 뭐 도쿄 호텔이나 지금 김중업 박물관도 그렇지만은 구조가 노출돼 있잖아요. 그건 또 저희가 순수하게 또 베통 브루트 스틸이라고 합니다. 베통 브루트 콘크리트이 아니고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에 구조가 노출된 부분은 남동 남서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면한 쪽만 구조가 튀어나와서 발코니가 아니고 여기는 그레이팅으로 돼서 첨화 역할을 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늘을 들여진 거고요. 보시다시피 북측에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뒷얘기를 좀 드리면은 사실은 원래 이 검은 클래딩은 그 소수 기반이라고 하죠. 태운 그 삼나무를 저희가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허가까지 받았는데 법규가 바뀌어갖고 안 되게 되면서 또 이 그 뭐 불 나고 이러면 또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그 어두운 콘크리트 PC 파넬로 만든 겁니다. UHPC 파넬로. 그래서 처음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중업 선생님의 PC 파넬과 또 약간 그 조응하는 60년 이후의 기술로 이 나무 느낌을 낸, 여기서는 돌 골재를 그대로 표현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느낌. 그렇고는 라제티에서는 다른 종류의 첨화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김중업의 두 개의 첨화와 우리 그 타워의 첨화는 밟고 다닐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첨화 역할도 하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정말 그 좁은 땅을 좀 더 쓸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꼬챙이 같이 이제 55m의 길이, 그리고 넘어서 더 먼 서울의 주변을 남으로 북으로 꿰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김중업 파빌리온과 라주떼 1층의 이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앙상블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뒤에 또 약간 지금 그 관저도 보이는 건데 그 두 개의 옛 건물과 하나는 복원이 된 거죠. 그리고 재건이 된 거고, 두 개의 저희가 한 세 건물이 이제 각각 새로운 뷰가 된 거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은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그래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중업 파빌리온은 지금은 다목적 홀 같이 해서 문화 행사를 하고 케이터링을 할 때도 있고 거기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김중업
선생님께서 다 지어놓고 이렇게 찍은 흑백 사진에다가 마카로 하늘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르꼴부지에도 항상 해가 있고 그랬는데 하늘하고 만나는 건물을 계속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꼭 마티스가 이 컷아웃 드로잉 했잖아요. 가위로 잘라가면서. 근데 이 두 개의 그 처마선이 곡선과 하나는 직선이 가위날처럼 이렇게 하늘을 자르는 모습을 이렇게 르꼴부지의 프롬나드 아키텍처의 그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면서 그 아날리시스 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마주 하듯이 이 프로젝트를 또 다른 분이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서 하늘이 계속 변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즐거우셨을 거다, 걸으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대사 집무실이 10층인데 거기서도 한강이 안 보이고요. 이거 위에서 지금 김용관 선생님이 찍은 건데.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만든 라주떼 처마가 절묘하게 그 뒤에 하얀 높은 건물을 가리고 그 앞에 이제 저희 타워가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정적인 부분에서는 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을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맥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게 다 끝났네요. 예. 감사합니다.